엔도모피즘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좀 복잡한 용어지만 알고 보면 또 별것도 아닌데 괜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엔도라는 거는 내 배합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성질. 그러니까 지능 시스템이라면은 인간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모든 지능적 존재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다루는 대상 세계에 대한 몰피즘, 원형질, 엑기스 정보들이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했죠? 그리고 핵심은 그 몰피즘을 갖고 있는데 그 몰피즘이 호모오픽해야 된다. 호모오픽하다는 얘기는 유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일치해야 된다. 물론 100%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100%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봐야겠죠. 아마 부처님은 100% 보시겠죠. 100% 일치하는 몰피즘을 또 이 추상대소학에서는 아이소란 말을 붙입니다. 아이소몰픽하다고 얘기를 해요. 호모픽하다는 100%는 아니지만 유사하다는 거고요. 아이소모픽하다는 100%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호모픽이 뭘 호모픽이냐 하는 그 정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실체가 있고 몰피즘이 있죠. 둘을 지금 동일한 시간에 지금이 7시 정각에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대상도 지금 밥 먹고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몰피즘도 밥 먹고 있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첫째 호모픽 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호모피즘 둘 사이 관계가 호모피즘이다 할 때는 둘을 지켜봤을 때 동일한 상태여야 됩니다. 실체가 아픈 상태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실체도 지금 동일한 시간에 아픈 상태여야 되고요. 지금 우리 스님들 다 배부르시죠? 배부른 상태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몰피즘도 배부른 상태로 동일한 이거를 관찰에 따른 조건이라고 해요. 관찰했을 때 동일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상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체에도 행위를 가해요. 머릿속에 있는 몰피즘에도 행위를 가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똑같아요. 배부른 상태에서 소화제를 하나를 입력을 줍니다. 그러면 소화가 되면서 끄르륵 소리가 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몰피즘한테도 똑같이 소화제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올 때, 그래서 관찰에 따른 결과가 같을 때, 그리고 오퍼레이션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같은 거,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는 추상대소학에서는 그걸 호모오피즘이라고, 호모오픽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상세히 아실 건 없고 아무튼 동일한 상태 혹은 100%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태, 이걸 호모오픽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R을 형성했을 때 비로소 지능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3대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각과 디시전, sensing, decision making, action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감각, 판단, 행위. 이것이 3대 요소고 이 중에 판단 부분에서 핵심이 바로 이 R이라는 거였죠. 이거 호모피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 둘 사이가 엔도모피즘이다. 그리고 이 지능 시스템은 그럼 이 R을 형성해갖고 이걸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이것에 바로 이제 작용을 가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작용을 가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인을 잘 사귀려면은 애인을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몰피즘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맨 먼저 사귀면 처음엔 모르죠. 이게 모릅니다. 호모픽한 정보가 없어요. 처음에 사귀어서는. 그럼 물어봐야겠죠. 어디 사세요? 뭘 좋아하세요? 같이 추억을 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쌓아가겠죠. 이것을 제가 학습이라고 그랬죠. 이 학습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난 지 100일이 돼 갖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해보죠.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날 이제 만나기로 했다면 오늘 밤에 들어누워 갖고 잠자리에서 바로 이 자신이 형성한 몰피즘을 띄웁니다. 머릿속에. 이 몰피즘은 표현체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이 표현에 행위를 가해요. 조금 전에
호모모피즘이 동일한 행위를 가했을 때 동일한 출력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행위를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짜장면 사주는 거, 행위, 입력을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괜찮아요. 또 짬뽕 사주는 것도 넣어보고 결과를 보고, 뭐 장미꽃을 백송이 주는 것도 한번 입력을 넣어보는데 뭐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해가 나오겠죠. 이걸 머릿속에서 계속 사유를 하는 거죠. 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죠. 추론이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사실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호모오픽한 거라면은.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인 인식이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얻은 걸 우리는 직접 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팩트 혹은 간접적인 팩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철학자들은 세상에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직접 체험에서 얻은 진리, 또 하나는 추론에 의한 진리, 이렇게도 얘기하죠. 항상 두 가지가, 인식에 있어서도 두 가지 인식이 있다. 직접적인 인식과 추론에 의한 인식. 이것을 관장하는 게 바로 이 마음부수 혹은 작용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이걸 굴려가면서 새로운 알을 형성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이 여 안에서 돌아가면서 아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오문을 통해서 5가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얻는 인식이라면, 직접적인 인식이라면, 여기서는 바로 의문, 육식이죠. 육식, 의식에 의해서 얻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인간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굴려갖고 어떤 반응이 가장 좋을지를 찾아내야겠죠. 여러 가지 뭐 공짜니까 머릿속으로 굴리는 건.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진짜 만나서 행위를 하죠. 근데 이게 예상 밖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예상 밖에 나오면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이 호모모피즘 관계가 아니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모피즘이 형성이 되면은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더 팁으로, 연애 고수가 되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열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모오픽한 걸 얻어야겠죠. 또 하나는 거꾸로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니까 상대방도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물을 겁니다. 그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지배당하죠. 상대방에게 내 호모오픽한 걸 다 줘버리면은 코가 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연애 고수라면은.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경기를 할 때 다 졌죠. 3판인가 졌죠. 질 때 이창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엉뚱한 수를 더 봅니다. 떠보는 거죠. 알파고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 어차피 진 게임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연구했죠. 이세돌은 역시 인간입니다. 뭐 지는 건 인정했고 속으로. 하지만 떠보는 거죠. 엉뚱한 걸 찔러보면은 상대방이 헷갈려합니다. 그런 작전을 좀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지능 시스템의 핵심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저녁 시간은 이 엔도모피즘에 관련 얘기를 가지고 좀 쭉 한번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지과학자인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이 이 책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 책 제목 제가 안 달았는데, 이 마음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이 사람도 암과 작용, 지금 제가 방금 요 암과 작용 혹은 불교적으로도 마음과 마음부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뇌와 같은 물질 덩어리가 어떻게 추론을 하고 하느냐, 그 핵심에는 표상, 이미지, 표상이라고도 합니다. 모델, 표상, 혹은 이것이 알미고 지식을 말하는 거죠. 정보. 이 표상이란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개념들이나 어떤 사실들, 물체들, 이런 것들을 1대1로 대응하는, 언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표현체가 바로 이 표상이다. 우리는 이 표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세서란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은 작용이죠. 이것이 돌리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사작용을 수행하는 작은 일종의 기계장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폰 노이만 얘기를 하면서 컴퓨터 얘기를 했지만 컴퓨터도 이게 메모리고요. 이게 CPU죠. 이 프로세서가.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로 되어 있는 게 폰 노이만 컴퓨터의 기본형입니다. 마찬가지 인지과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표상에 여기에 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인지과학이라는 것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표상과 프로세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용해서 지적인 결론을 생성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고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책이 아마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이네요.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 책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표상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또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은 결국 이미지로 살아간다. 이게 알미죠. 개념화된 암. 이걸로 우리는 살아간다. 근데 이 삶의 의지, 이게 의지라는 게 바로 이 작용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 이것이 세계의 전부다. 이렇게까지 이 철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이 지능의 에이전트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념도 똑같습니다만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단기 기억 장치와 장기 기억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죠. 이걸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폰 노이만형 컴퓨터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CPU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메모리죠. 메모리. 메모리. 요 숏텀 메모리. 요게 이제 우리가 뭐 램 컴퓨터를 좀 이해하시는 스님들 계시면 좀 램이라는 것과 롬이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숏텀 메모리를 가지고서 입력받은 것을 여기다 임시 저장하는 거죠. 20초 정도는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7개 정도 이상은 저장이 안 돼요. 더 기억하고 싶으면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20초가 지나기 전에. 전화번호 같은 게 그래서 010 빼고요. 땡땡땡에 땡땡땡땡 7글자죠. 7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전화번호를 잘 외운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전화번호가 하도 많이 쓰니까 한 자리를 더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8자리가 되죠. 그럼 상당한 부분이 우리 인간이 퇴화가 된다고 해요. 이거 못 외니까. 인간 구조 자체가 한 번에 7개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땡땡 뭐 나의 땡땡땡땡 7개죠. 7개. 그것도 자동차도 지금 늘어나서 8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또 우리 사고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도 오래는 못하죠. 20초. 계속 반복해야 되고. 강렬한 거는 이제 장기 기억 장치로 가겠죠. 이 강렬한 게 이제 결국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이제 업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드러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 뇌과학 관점에서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능이란 예측 및 적응 능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현재 센서로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숏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이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죠. 오래된 묵은 것들이 여기 쌓이고 쌓여서 뭐 일종의 함장식으로서 갇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이고요. 이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기억들을 생성해냅니다. 새로운 정보들을.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예측이죠. 앞서 모르피즘이 형성되면 이 모르피즘을 작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이런 능력이 이 뇌 안에도 메커니즘으로 다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은 지능이 바로 그런 예측 능력이다. 그걸 우리는 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프 호킨스라는 사람은 인간 뇌는 심피질 기억과 예측,
즉 대뇌 심피질 이성을 관장하는 그 연합 영역에 있는 것에 있는 기억들, 그리고 이 기억을 활용한 예측, 지금 한 얘기죠. 이거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이 능력이 결국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의 전부다. 그것이 곧 지능이고,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롱텀 메모리 기억은 실제로 우리 심피질 이 대뇌 영역에 퍼져 있대죠. 이게 이제 시냅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 이제 시냅스 얘기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만, 시냅스라는 부위에 저장이 되고, 이 쇼텀 메모리도 여러 가지 부위에 있는데 뭐 해마라든가 이런 데 또 저장돼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롱텀 메모리에서 또 특히 우리 불교적으로는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이런 함장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뭐 송과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프 호킨스 얘기가 계속됩니다. 자아라는 것이 뭐냐? 자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정보들의 집합체다.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감각된 거고, 미래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낸 것들, 이런 정보들이 뭉쳐있는, 이것이 곧 자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뇌과학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관련한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죠. 뇌과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엔도모피즘에서 이제 의식의 연쇄를 똑같은 얘기를 한번 그림을 좀 달리 그려봤어요. 지금 지능 시스템은 대상을 만난다.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지능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정보를 얻어야 되죠. 몰피즘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각을 하죠. 그래서 행위를 하죠. 이 과정이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점점 머릿속에 몰피즘이 형성이 되죠. 대상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대상, 이 모든 걸 아우러서 우리는 실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모든 것에 대한 몰피즘이 형성돼야만 우리가 엔도모피즘을 가진 지능체로서 지능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지능 시스템은 자기 안에 이것이 있죠.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요 놈은 뭐냐? 요 똑같이 복제가 돼야 됩니다. 자기 안에도 또 자기가 있어야 돼요. 몰피즘이 또 있어야 되죠.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은 얘기고요. 암과 알고리즘, 마음과 마음작용. 근데 요것이 바로 요것이 자기 안에 요게 있다고 그랬죠. 얘도 자기 안에 요게 있어야 됩니다. 마치 거울을 양쪽에 놓고 보면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의식의 연쇄라고 하고요. 이걸 바로 말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의식이 이어지는 거죠. 즉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죠, 마음은.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실체를 대상으로, 실세를 대상으로 일어난 마음이라면은 이 일으킨 마음을 대상으로 또 일으키는 마음, 이게 바로 의문이죠. 그래서 의식을 대상으로 일으킨 의식이죠. 이것들이 이어진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고 물으니까 폰 노이만이 답하기를 그 끝에 자아가 있다고 하죠. 자아가. 그리고 그래서 인공지능적으로 이제 이걸 작용하는 걸 추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바로 엔도모피즘의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쿠라는 교수는 뉴욕대 그 명예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다중 피드백 회로를 통한 이미지란 말을 썼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있고 또 그 안에 자기가 있고, 의식의 연쇄를 아주 그림으로 잘 묘사했는데요. 이것을 다중 피드백 회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추상화 관계입니다. 엑기스를 뽑은 것이 다시 대상이 돼서 다시 엑기스를 뽑고 다시 엑기스를 뽑고, 이런 연쇄 과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드리아르라는 이 프랑스의 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이미지를 왜곡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이 몰피즘이죠. 몰피즘은 뭐냐? 깊은 사실성을 투영한 겁니다. 맞죠? 깊은 호모모픽 관계를 아주 강조한 겁니다. 깊은 사실, 팩트를 그대로 묘사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지가 또 이 사실을 변질시킵니다. 왜곡해 가요. 이 연쇄 과정 속에서 변질시킨다. 허다못해 있는 사실도 없애버립니다. 보기 싫은 건 안 봐버려요. 앞서서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있는데 다 자기 입장에 비추어서 보고 싶은 것만 뽑아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있던 사실도 없애버리고 감춰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전혀 없던 사실도 진짜 사실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무관한 사실이 막 또 나타나요. 근데 그게 자기가 거짓말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결국 밖을 보고 있지만 그 어떤 게 드러나냐면 자아가 거기 표출이 된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거기에 다 자아라는 개념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고 하는 그런 문제.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이 이 장 보드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워셔스키 감독이라고 남자 형제 둘인데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들죠. 이 사람 책을 보고 만듭니다. 아무튼 이 의식의 문제는 뭐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만 아주 많은 학자들이 아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 인식론 관점으로 조금 얘기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역시 엔도모피즘 얘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물체가 있죠. 색이라고 하죠. 오온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대상이 있고 이것도 역시 색입니다만 일단 자기를 제외한 세상이 있고, 이게 이제 12연계에서 이제 촉부터 해서 이제 접촉이 되죠. 제가 12연계를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센싱 되는 게 바로 그거고, 행위하는 게 이제 업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앞서 일반 인공지능 개념에서는 이게 감각과 행위라고 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좀 달리 해석을 해봤고요. 역시 디시전 메이킹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이미지를 먼저 뽑아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인식 혹은 직접적인 인식이라고 하죠. 이거는 전오식해서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의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1차적인 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도 포함되어야겠죠. 이 대상에 자기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것을 알물 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과 식, 그 다음에 이 식에 행위하는 것들의 받아들이고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유 확산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이어지는 행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되지 않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의 집합체를 우리는 그래서 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자아가 곧 오온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불교적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 인식된 이것이 또 대상이 돼서 마치 이거의 대상으로 해서 이걸 알아냈듯이, 이거를 대상으로 또 알아내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의식의 사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오식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육식으로 넘어가죠. 요 안에서. 그래서 계속 식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런 수상행들이 관련져서 계속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불교적으로 조금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고요. 이 의식의 끝에 뭐가 있냐 하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의식의 정점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앞서 바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했던 폰 노이만이 얘기하고 있죠. 자아라는 것.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의식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자아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자아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아를 얘기했으면은 더 높이 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자아의 단계에서 이야기가 멈춘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불교적 해석 엔도모피즘 앞서 말씀드린 건 어느 측면에서는 좀 반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피즘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실체적으로 있는 거고 세상도 존재하는 거,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착각에 쌓여 있는 게 우리들의 무명 중생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착각에 따라서 세계와 자아 의식이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자아가 있다는 것으로서 알미 확립이 됩니다. 모피즘이 그런 모피즘이 착각된 모피즘이죠. 잘못된 모피즘이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호모모픽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를 본래 공성인 것을 공성이 아닌 것으로서 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물론 자기도 제가 여기 안 그렸지만 자기도 포함해서요. 자아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아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무명중생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식으로.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을 포함한 세상이 전부 실체가 아닌 자성이 없는 무자성의 공성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본래 공성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분별하고 이름을 붙이고 해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유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분별하는 이런 개념을 갖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바로 이 세상의 이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방향을 제가 화살표 방향 이렇게 뒀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탈을 감히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해탈마저도 본래 공성임을 아는 것. 이 하나의 알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 우리가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세상이 확 바뀌거나 뭐가 뒤집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 알미 형성된 것. 물론 그 알은 아르마리로 아는 알미여서는 안 돼. 추론을 통한 알미여서는 바른 알미는 아니죠. 직접 체험하는,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궁극의 암, 이것이 해탈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또 폰노이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현 시대에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들과 혁신적인 생각들을 해낸 사람의 그 근원에 한복판에 폰노이만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폰노이만은 바로 대단한 암을 얻었느냐, 엄청난 이것들도 다 우리에게 유익한 암들이겠습니다만 아직 자아에 걸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얘기죠. 자아의 어떤 존재의 틀을 벗질 못한 거죠. 그것마저 벗었다면은 완전했을 텐데요. 역시 그래 부처님 아무리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엔도모피즘 관점으로 조금 다양한 얘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걸 얘기한 사람은 앞서도 나왔었네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능은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또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능은 바로 지능은 곧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란 얘기입니다. 폰 노이먼과 같죠. 핵심이 바로 정보 이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율. 이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중요한 정보가 바로 두 사물 간의 관계성. 뭐가 들어감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 뭐가 일어남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그 상호 간의 관계성, 상호 인과, 이것이 바로 지능의 핵심이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지과학에서는 또 유사하죠. 다 유사합니다만 인지과학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인지과학의 선구자인 뉴웰이라는 교수, 돌아가신 분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학회를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한 사람입니다. 용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정하고 현 상황을 평가해서 이 둘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 이것이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프로포즈를 한다 그랬죠. 내일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현재 상태는 이겁니다. 현재 그녀의 상태는, 몰피즘의 상태는 우울에 있다고 해보죠. 우울에 있는데 뭘 집어넣어야지 이게 바뀔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상태로 바꾸길 원한다. 이걸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세우면은 현재에서 목표된 상태까지 가려면은 어떤 입력을 넣어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 그런 능력을 지능이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프로포즈를 할 때 장미꽃을 100다발 주는 거, 짜장면을 사주는 거, 이런 게 다 하나의 의도들이죠. 이런 걸 하나 집어넣어 갖고 머릿속에서 굴려보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가 있는 거를 찾아서 실제 행위를 하면 되겠죠. 이런 그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까지 가는 이런 능력, 이것을 지능이라고 인지과학자인 뉴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요약해서 BDI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많이 말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BDI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부단히 이렇게 믿음, 확신과 욕망을 내고 의도를 내는 이런 이 BDI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R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런 존재가 지능적인 존재다 하고 인지과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용어가 다르지 사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음의 미래라는 책에 나온 자아의식에 대해서도 이건 이론물리학자, 이 카쿠 교수 이론물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자아의식을 바로 이 몰피즘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주변 환경에 자신을 대입한다. 그래서 R을 형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실세계에 대해서 자신을 대입하는 것, 이것도 상당한 지능입니다. 보통 파충류 정도는 자신을 대입을 못 시켜요. 그냥 파충류는 먹이만 봅니다. 먹이가 어디 있다? 먹이한테 다가가지 자기가 잡아먹히는 건 생각 안 해요. 자신을 투영시키질 못합니다만 포유류 정도가 되면 벌써 자신을 공간에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내 냄새가 먹이한테 전달이 되겠다 하면 피하던가 이렇게 공간적인 것을 알고 어느 정도의 예측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만은 못하죠. 그래서 먼저 주변에 자신을 대입하는 거니까 자아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존재를 시공간적으로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R을 형성합니다. 자신과 대상 전체를 하나의 R으로 놓고 이 둘의 관계가 바로 인과율에 의해서 서로 상호 인과작용을 하는 관계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요. 이게 계속 굴려보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먹이가 지금
먹잇감이 어디로 돌아갈지, 내 바람에 의해서 내 냄새를 맡았다면 얘가 어디로 도망갈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도 하고 이런 능력이 바로 자아의식을 갖는, 자아의식에서 비롯되는 능력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물어봅니다.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자네 공학과 나왔네, 공과대학. 그래, 그럼 공학이랑 과학이랑 차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잘 몰라요. 물론 뭐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요. 한마디로 과학은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즉, 이 암이죠. 이 궁극적 암, 이게 진리. 이거를 찾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과학의 일은 끝나는 겁니다. 찾기만 하면 돼. 진리가 뭐냐? 그것만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세상 그리기라고 했어요. 사실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모피즘을 만드는 일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앞서 제가 위대한 과학자들 여러 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이죠. 아주 이기심에 의해서 왜곡된 알을 형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공학자입니다. 공학자가 하는 일은 과학자가 만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만들어진 진리, 세상에 있는 진리, 뭐 에너지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런 법칙들을 활용해서 자동차 만들고 TV 만들고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학입니다. 좋은 물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 훌륭한 물건 만드는 것이 공학의 목적이고, 과학의 목적은 물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이걸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제가 몰피즘하는 거, 그다음에 몰피즘한 걸 갖고 이제 실제로 실체 구현하는 거, 이것이 공학과 과학의 차이다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또 우리 컴퓨터에서 스님들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란 말이 아주 유행합니다. 전국 대학생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지금 새롭게 등장했어요. 뭐냐면 이제는 미래 시대는 전부 컴퓨터 기반의 세상이다. 뭐든지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검증하고 하려면은 이 컴퓨터에 의한 사고 방식이 머릿속에 배야 된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도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 혹은 이걸 소프트웨어 사고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학문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하나의 기법으로서 필수 과목으로 1학년, 대학교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쓰이고 있죠. 여기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정형화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 푸는 것을 이 컴퓨터적인 사고로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푸는 방법, 이걸 익히는 것이 바로 이 컴퓨팅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추상화, 구조화, 모듈화, 알고리즘, 자동화.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또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능 시스템인 거죠. 컴퓨팅 사고의 주체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몰피즘 만들어야겠죠. 몰피즘이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추상화라고 합니다. 몰피즘 만드는, 호모모픽 관계를 만드는 게 추상화. 왜 추상화냐면 엑기스만 뽑는 겁니다. 다 100% 똑같은 걸 가져올 수는 없죠.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가져오는 거. 즉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을 끄집어내는 거. 이것이 추상화 단계입니다.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을 형성하죠. 근데 이제 공학적인 알에서는 구조와 모듈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쪼개지느냐 하는 것이 구조적인 거고, 쪼갠 것의 맨 밑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기본적인 단위체들, 이걸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모듈이 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알고리즘이고요. 알을 활용하는 게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걸 세상에 이제 자동화해서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자동화 단계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컴퓨팅 사고의 5가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이걸 엔도모피즘적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알을 활용해 갖고 실세계 구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능 시스템이 하는 이런 일들이죠.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과 관련돼서 신경심리학자인 릭 헨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는 실제 세계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실제와 매우 유사한 어찌 보면 가상현실이다. 전두엽 위쪽에 위치한 시뮬레이션 장치, 요 안화 전전두엽 요 눈 위쪽에 있는 이쪽에서 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해요. 뉴런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인식하고 해나가는 것을 보셨는데요. 거기서 끊임없이 일종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의식의 연쇄작용이죠. 세상을 안 보고 우리는 세상은 저기 있는데 세상을 안 보고 이걸로 세상을 보면서 이걸 굴려가면서 이게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안에 빠져서 산다는 얘기죠. 계속 시뮬레이션, 여기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고 이게 진짜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따져보면은 우리는 진짜 대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대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대상에서 나오는 빛이 눈이라는 그 망막에 자극을 줘갖고 이게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세포를 따라서 수많은 길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전기신호가 화학신호로 바뀌고 또 합해져서 또 전달되고 이런 뉴런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최후의 반응형 그 무의식까지 통과해서 결국 의식 레벨로 올라와서 언어화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실세계 정보가 100% 동일하게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뇌는 눈이 안 달려있죠. 뇌 안에는 이 깜깜한 이 두개골 안에 갇혀갖고 짐작으로 세상을 보는 거, 눈 감고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짐작해서 세상을 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 신경심리학자는 그런 걸 꽂으십니다. 실제 신경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정말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계 안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트릭스 영화죠. 매트릭스 장면 중에 이게 혹시 스님들 혹시 보셨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오라는 주인공이 처음에 가상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가상세계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건 당연히 진짜 아니냐?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면 뭐가 진짜냐? 했더니 이 가상세계로 안내한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자네가 진짜라고 말했는데 진짜가 뭐가 진짜인지 알기는 하는가? 자네가 지금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단순히 두뇌가 해석하는 신호일 뿐이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